그 독일에서 사용된 내분비학 교과서에는 이런 견해가 실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1977년 노벨상을 수상한 로절린 옐로우와 의사인 솔로몬 버슨이 개발한 방사 면역 분석법, 이것으로 흐름을 이제 바꾸게 됐다고 해요. 방사 면역 분석법이 한 역할이 뭐냐면은 1960년대 연구자들이 그 사상 최초로 혈액 속을 순환한 호르몬 수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5년 옐로와 버슨이 연구를 한 것인데 지방세포의 지방을 저장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을 조절한 호르몬에 대한 것을 더 밝혀내게 됐는데 그것이 인슐린입니다. 또한 이 둘의 그 초기 논문에서 밝혀진 것이 이것이 재밌는 것인데 이전의 당뇨병 전문가, 예를 들면 조슬린이나 힘스워스 같은 분이죠.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연구로 2형 당뇨 환자인 경우 인슐린 수치가 결코 낮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고요. 인슐린의 역할에 대한 통찰의 결과였는지 1965년도에 옐로와 버스는 이런 의견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해지면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벼운 당뇨병이 생기면 비만해지기 쉬운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인슐린 저항증에 대한 힌트를 기록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면 인슐린 수치 상승이 비만의 원인일 수 있고 인슐린 수치 상승이 비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한다면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그 의문을 이 책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1930년대 이래 대부분의 그 비만 연구자, 영양학자들 포함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과식과 게으름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계속해서 지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간단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설탕이라고 게리 타우브스는 주장을 합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빅슈거인데요. 1928년에 최초의 설탕 이익단체인 설탕협회를 조직했고 1943년도에는 설탕연구재단을 조직을 했고요. 1951년에는 설탕연합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1968년도에는 설탕연합주식회사의 연구 부분이 국제설탕연구재단으로 독립을 했고 이 재단이 78년도에는 세계설탕연구기구로 명칭을 바꿔서 오늘날까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조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설탕 업계들은 이러한 그 변화를 하면서 꾸준하게 연구자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기억해야 할 만한 분인데 일생 동안 설탕 업계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2분인데요. 바로 미네소타 대학교의 앤셀 키스와 하버드 대학교의 프레드 스타이어였습니다. 이들은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건강한 식단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지위를 방어하고 설탕이 만성질환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맞서 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치과 의사들은 충치 예방을 위해 설탕을 피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나 할머니들이 설탕 많이 먹으면,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고 얘기를 많이 이제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탕협회의 대응이 재밌습니다. 설탕이라고 다른 것들과 다를 게 없고 수많은 식품을 같이 제한해야 한다는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식사 후에 즉시 이를 닦거나 최대한 빨리 물로 입안을 헹구면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비만에 대해서도 칼로리는 칼로리일 뿐이고 설탕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1950년대에 다이어트 열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이어트 산업을 설탕업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간주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탕업계가 이제 다이어트 음료를 개발하기도 했고 그 다이어트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설탕업계는 필연적으로 이 인공 감미료를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1998년도에는 타임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한 리오 버넷, 토니 더 타이거, 지난 편에도 보여드린 그 이미지 않습니까? 말보로맨 등의 캐릭터를 창조한 것으로 유명한 그 아주 그 홍보의 귀재가 있으신데요. 이분과 계약을 맺고 1,800만 달러의 홍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정보 회사에서 홍보를 한 2가지 내용은 모든 칼로리 과다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고
배고픔은 포도당 감소에 따른 반응이라는 가정을 적극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는 홍보에 주력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과감한 홍보 내용인데 그때는 이 내용을 뭐 당당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고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195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광고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싶다면 식전에 단 것을 조금 드세요. 그럼 식사 중에 칼로리를 훨씬 덜 섭취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950년대에 일었던 다이어트 열풍에 관련돼서 청량음료 업계가 설탕을 배제하고 사카린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공 감미료를 넣는 다이어트 음료를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 1879년에 콜타르 유도체 중에 하나로 발견이 됐는데 단맛이 설탕의 500배가 되는데 가격은 설탕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그 이제 설탕 업계가 사카린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그 시클라미에트는 하루에 550캔, 사카린은 하루에 800캔 이상을 마셔야 하는 과래투에서 방광을 일으키는 연구를 가지고 공격을 했고요. 이의 근거를 가지고 시클라메이트는 실제 식품의약국이 금지를 하게 됐고 사카린도 거의 그렇게 하게 될 뻔했는데 경고문구 인쇄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두 가지 물질 다 그 발암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식품의약국이 경고문구 의무 조항을 이제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이미 굉장히 오랜 세월 더 씌워진 인공감미료의 유해성에 대한 평판은 회복 불능일 정도로 손상을 입은 뒤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편에서는 설탕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양의 약점 같은 것을 어떻게 방어했고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장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아니면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었던 설탕이 굳건하게 살아남았고 굳건하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섭취량은 늘어나게 되는 흐름 속에 놓이게 됐고 지금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장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편에는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설탕이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하는 질병들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리 타우스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